요즘 주말에 산에 가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풍경보다 사람입니다. 산입구는 작은 축제처럼 붐비고 정상에서는 국적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 장면이 묘한 건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서 무언가를 보러 왔다기보다 그 자리에 몸을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찍는 손은 많지만 렌즈에 오래 머무는 시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신 공기를 들이마시고 발걸음에 리듬을 맞추고 조금씩 달라지는 표정을 서로 확인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진으로는 다 담기지 않고 영상으로도 완전히 옮겨지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 하나, 곡선 하나보다 그 사이에 남는 감각이 더 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 나라에서 산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길이 바뀌고 여름에는 물소리가 발을 붙잡고 가을에는 색이 속도를 늦추고 겨울에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의 산을 정복의 대상으로 부르기보다 감상의 대상으로 말합니다. 그 표현이 반복될수록 이건 풍경의 문제가 아니라 산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태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금강산. 이 산은 지금은 국경선으로 나뉘어 있지만 오랫동안 설악산과 함께 하나의 산맥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굳이 나누지 않았던 산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은 단순히 어디에 있는 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녀오고 기록하고 다시 꺼내보던 산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람기, 산을 다녀온 뒤에 그려진 그림들, 그리고 김홍도가 남긴 바위와 발밑의 시선까지 이 산은 한 번 보고 끝나는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겹쳐놓으며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훨씬 뒤의 시대, 이 산을 연구한 외국의 미술사학자 마야 스틸러 교수 역시 금강산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처음 느낀 건 경치가 아니라 이 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쌓여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금강산이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증명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이 산을 보고 돌아온 뒤에도 이름을 남기고 그림을 펼치고 다시 이야기하려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금강산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먼저 어디에 있느냐를 묻습니다. 북쪽에 있는 산, 국경 너머의 산, 지금은 갈 수 없는 산. 하지만 기록을 달아가다 보면 이 질문이 조금 빗나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설악산과 금강산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산맥은 끊긴 적이 없었고 시선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른다는 건 어디까지 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지나왔느냐의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유람기에는 정상보다 길의 순서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쉬었는지, 어디서 발을 멈췄는지,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 기록들을 보면 산행은 혼자 움직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이동했고 우리는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이름은 혼자 남지 않았고 함께 남았습니다. 앞서 온 사람의 흔적 옆에 다음 이름이 겹쳐지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의 바위에는 한 번의 방문보다 여러 번의 도착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흔적들은 자랑처럼 보이기보다 여기까지 함께 왔다는 표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산에서만큼은 혼자 기억되기보다 함께 기억되는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왜 금강산의 이야기는 개인의 체험보다 집단의 이동으로 남아있을까요? 금강산을 다룬 기록을 달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산을 다녀오기 전보다 다녀온 뒤에
더 오래 붙잡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유람기는 산에 오르기 위한 안내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행을 준비하기보다 여행을 되짚는 글에 가깝습니다. 어디를 지나왔는지, 어느 지점에서 발걸음이 느려졌는지, 그 순간 누가 곁에 있었는지까지 이 기록들은 앞으로 갈 길을 알려주기보다 이미 지나온 시간을 다시 걷게 만듭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을 그린 그림들은 산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늘 어딘가에서 멈춥니다. 작은 연못 하나, 물이 떨어지는 자리, 바위 옆에 서 있는 나무 몇 그루, 그 주변은 의도적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공백이 오히려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 빈자리에 자신의 기억을 겹쳐놓게 됩니다. 그날의 공기, 함께 걷던 사람, 잠시 멈췄던 이유까지 김홍도의 그림에서 이 멈춤은 더 또렷해집니다. 그의 바위들은 웅장하기보다 가깝습니다. 멀리서 감상하라고 그려진 산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다음 발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게 만드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풍경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남깁니다. 금강산의 기록과 그림은 정보를 전하기보다 기억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또 한 번 옮겨집니다. 사람들은 왜 산을 다녀온 뒤에도 이 풍경을 계속 꺼내보며 다시 머물렀을까요? 왜 금강산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이쯤에서 이 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한 번 더 불러옵니다. 조선의 기록과 그림이 아니라 아주 먼 거리에서 금강산을 다시 본 사람의 시선입니다. 미국에서 한국미술사와 시각문화를 연구해 온 미술사학자 마야 스틸러 교수는 금강산을 처음 마주했을 때 아름답다는 말보다 먼저 다른 감각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산이 너무 많은 시간을 몸에 안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바위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고 글자가 겹쳐 있고 같은 자리에 서로 다른 시대의 흔적이 포개져 있습니다. 스틸러 교수에게 이 장면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사람들의 방문을 기억하고 있다는 인상에 가까웠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흔적들이 무작위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바위에나 이름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곳도 너무 위험한 곳도 피했습니다. 대신 머물렀던 자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함께 서 있던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의 흔적은 정복의 표시라기보다 도착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앞서 보았던 그림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김홍도의 바위, 정선의 산, 그리고 의도적으로 비워둔 그림 속 공백들. 사람들은 풍경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있었던 위치를 남겼습니다. 스틸러 교수는 이 산을 아름다워서 유명한 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겹쳐놓은 공간으로 읽어냅니다. 금강산은 자연 그 자체라기보다 사람의 시간이 축적된 장소였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왜 이 산에서만큼은 자연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흔적을 풍경 안에 겹쳐두려 했을까요? 금강산을 따라온 이야기는 이제 다시 사람 쪽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산을 오르며 무언가를 남겼고 돌아온 뒤에도 그 흔적을 계속해서 꺼내보았습니다. 이름을 새기고 그림을 펼치고 기록을 다시 읽는 행위는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이건 기억을 붙잡아 두려는 시도라기보다 다시 연결하려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앞서 다녀간 사람, 함께 걸었던 사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람까지 금강산의 흔적은 한 개인의 체험을 완성시키기보다 다음 방문을 전제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기록에는
끝이 없습니다. 완결된 이야기도 정리된 의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다녀온 뒤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고 자신의 자리를 풍경 안에 조용히 남겨두었습니다. 마야 스틸러 교수가 말한 사람의 시간이 쌓인 산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풍경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이 산을 대해온 태도에 가깝습니다. 금강산은 보는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며 자신을 겹쳐두는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면 질문은 더 이상 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장소 앞에서는 보고 돌아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고 어떤 장소 앞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겹쳐두고 싶어질까요?